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상업등기 실무를 강의하게 된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범인등기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자문을 하면서 상업등기 업무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을 시작하자마자 소송부터 바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스타트업이나 창업기업에게 초반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는 소송보다는 법인 설립이나 주주간 계약 자문, 그리고 사업 모델 검토 등이 됩니다. 제가 처음 법인 설립 등기를 의뢰받았을 때 상업 등기를 잘 몰라서 등기소 민원센터에 문의해가면서 쩔쩔매면서 일처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로 상업 등기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다 보니 저도 스스로 공부를 계속했고 책도 내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상업 등기 실무라고 검색해 보시면 제가 쓴 책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주식회사가 뭐냐? 저는 대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주식회사라는 제도에 대해서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상법에서 배운 대로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 강의 제목은 상업등기 실무입니다. 그리고 본 강의는 그 중에서도 주식회사의 등기에 대해서 주로 다룹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식회사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상업등기란 무엇일까요? 우선 용어부터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식회사, 회사, 그리고 법인이라는 용어를 혼용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단어가 지칭하는 그 범위가 다릅니다. 회사는 그 정의가 영리사단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 중에서도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법이 적용이 됩니다. 즉 이제 회사는 이제 법인의 한 종류인 것이죠. 법인 중에서 비영리재단법인이나 그러니까 비영리재단법인이나 비영리사단법인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5종류가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한 종류가 회사이고 회사의 한 종류가 주식회사입니다. 자, 여기 98,329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2017년에 신설된 회사의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회사 중에서도 90%가 주식회사일 정도로 주식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일본도 비슷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상법에 모태가 된 독일은 전체 회사의 70% 정도가 유한회사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가 2%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인 중에 압도적인 다수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업등기 실무는 주로 주식회사의 상업등기 실무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 제도의 연원은 중세 이탈리아의 코멘다 계약에서 찾는다고 상법 교과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에서 기원을 쳤습니다. 근데 코멘다 계약이나 동인도 회사 모두 해상무역을 위한 자금 조달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해상무역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배도 필요하고 경험 많은 선장도 필요하고 선원도 모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장하고 선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간 항해를 하려면 유지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해상무역은 필연적으로 이제 많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구를 필요로 합니다. 그 16세기에 유럽에서 가장 돈이 되는 무역은 아시아 향신료 무역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아시아 향신료 무역은 포르투갈이 독점을 했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상선이 출발해서 동남아시아까지 가서 후추를 가지고 돌아오면 굉장히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향신료 무역은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사업입니다. 즉 적국의 선박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폭풍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당시 괴혈병을 포함해서 선상에서 이제 수많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위험이 됐지만 항해에 성공해서 향신료를 가지고 유럽으로 돌아오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인 것이죠. 그런데 포르투갈이 독점하던 아시아 향신료 무역에 네덜란드가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사진이 뭐냐면 이 사람이 네덜란드의 하우트만이라는 항해가입니다. 그 하우트만이라는 항해가가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인도네시아죠. 자바의 무역항인 반탐에 가서 후추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하우트만도 굉장히 많은 그 위험을 겪었습니다. 항해 도중에 포르투갈과 당연히 충돌을 했고요. 현지에서도 현지 부족과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선원 중에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우트만은 아주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항해에 성공한 네덜란드 무역선은 이익률이 400%에 달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큰 돈을 번 것이죠. 향신료 무역은 정말로 고위험 고수익 사업입니다. 네덜란드는 게다가 그 선발주자인 포르투갈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네덜란드 중앙정부는 이 동인도 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첫 번째로 투자자가 일회성 항해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항해할 수 있는 어떤 조직에 투자를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즉 투자자와 실제로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을 묶은 영구적인 조직인 그 동인도 회사라는 걸 만든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어떤 고유한 특성인데요. 이제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의 향신료 무역에 대한 독점권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인도 회사는 설령 몇 차례 항해에 실패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 동인도 회사의 투자자는 오늘날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주권이라는 주식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권을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유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유한 책임이란 주주가 투자한 돈 이상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동인도 회사는 당시 수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어서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제 동인도 회사가 모은 자본금은 당대의 신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은 자본을 바탕으로 결국 네덜란드는 그 아시아 향신료 무역에서 포르투갈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상업등기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업과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기업의 정보에 대해서 얻고 싶을 것입니다. 이 회사가 대표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뭐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뭐 자본금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겠죠? 반대로 여러분도 기업 활동을 하면서 거래처라든가 고객들에게 기업 정보를, 뭔가 공신력 있는 기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다라고 어떤 회사에 대한 증명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상법상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의 일정한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공시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널리 공적으로 알린다는 의미죠. 이 공시제도 중에서도 상업등기 제도는 회사의 법인격, 대표권 등에 관한 중요 정보를 다수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공시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상업등기라는 건 이제 공시제도의 일종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우리 상법의 모태가 된 독일을 비롯한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다 상업등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도 상업등기 제도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업등기 제도가 있지는 않은데, 이제 미국도 회사를 설립한다거나, 이제 매년 이제 연차 보고서를 주정부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런 자료들이 상업등기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업등기 제도는 중세 이탈리아의 상인 단체원 명부에 연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은 이제 상인들이 길드라는 어떤 조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길드원들에 대한 어떤 명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상인 단체원 명부에서 근대 상업등기 제도가 효시 시작됐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1861년에 독일에서 독일 보통상법전을 만들면서 근대적인 상업등기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법인등기상 전부증명서에 대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제 속칭 법인등기부라고 합니다. 그 법인등기상 증명서는 가까운 등기소에 가셔서 발급을 받으실 수도 있고, 이제 등기소에 가시면 이제 창구에 가서 발급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돈을 넣고 출력하실 수 있는 무인 발급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등기소에 방문을 하셔서 발급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는 인터넷 등기소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인데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발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인 등기상 전부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되는데 반대로 법인도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사람도 주민등록 초본이 있고 인감증명서가 있는데 주민등록 초본은 온라인 발급이 됩니다. 근데 그 이제 개인도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은 안 되고 주민센터에 가셔야 됩니다. 비슷하게 법인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되는데 그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은 안 되고 이제 인감카드라고 이제 법인 설립하시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 가셔서 이제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등기상 전부증명서가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는데 혹시 내가 이걸 이제 외국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영문으로 된 등기상 전부증명서도 되냐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영문 등기상 전부증명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영문으로 등기상 전부증명서가 필요하시면 일단 국문으로 된 등기상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으신 다음에 번역문을 이제 첨부해서 번역 공증을 하셔서 제출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금 등기부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걸 보시면서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서 등기부를 한번 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 소셜 커머스 업체로 유명하죠. 그 쿠팡 주식회사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검색은 이제 상호로 찾는 게 편합니다. 먼저 관할 등기소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기 관할 등기소는 잘 모르시면 그냥 전체 등기소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본점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그 관할 등기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은 이제 서울 전 지역을 관할하는 이제 관할 등기소입니다. 그래서 저도 등기소는 일단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구분은 주식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 법인의 거의 90%가량은 주식회사입니다. 이것도 사실 잘 모르시면 혹시 회사가 유한회사라던가 뭐 다른 종류 회사일 수도 있으니까요. 잘 모르시면 이 법인도 전체 법인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상호에 쿠팡이라고 입력을 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쿠팡 두 개가 나오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쿠팡은 이제 주말 여부라고 여기 Y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yes라는 뜻이죠. 주말 여부에 대해서 yes고 그 밑에 있는 쿠팡은 이제 no죠. n이니까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이제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인데 이게 주말이 우리가 무슨 뭐 주중 주말 위켄드 할 때 그런 주말이 아니고 이제 오래된 등기 용어로 붉은 선으로 이제 지웠다 그러니까 붉은 선으로 말수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간 선으로 그냥 그었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유효하지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옛날에 있었는데 아마도 상호를 바꿨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쿠팡으로 검색하면 이제 이게 옛날 회사 이름이니까 검색은 되는데 지금은 상호를 바꿔서 현재는 이 쿠팡이 이제 예를 들면 이 등기번호에 해당하는 회사의 그 상호로서는 유효하지가 않다. 붉은 줄로 그어져 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실제로 이 위에 있는 회사 등기부를 떼보시면 회사 이름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옛날 이름이 쿠팡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래 거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소셜 커머스 업체 쿠팡은 아까 이제 두 번째 거였고, 클릭하시면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전부가 있고 또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 종류에도 유효 부분만 발급, 말소 포함 발급, 유효 사항을 이제 뭐 말소 사항 지정 발급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부하고 말소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그동안 기재됐던 게 모두 다 표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상호가 변경됐다면 변경 전 상호까지 다 표시가 됩니다. 다만 이제 변경 전 상호는 현재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그어져서 표시가 됩니다. 어쨌든 옛날에 기재됐던 그런 내용까지 모두 통합해서 전체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으시려면 전부를 선택하시고 말소 포함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말소사항을 모두 포함한 쿠팡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제목에도 그렇게 써있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가로 열고 말소사항 포함. 그 맨 위에 등기번호와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등록번호가 뭐냐면 사람으로 치면 그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그 이제 부동산 등기부를 떼실 때 부동산의 소유주가 개인이면 그 이제 소유자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기재가 됩니다. 반면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법인이면 법인 이름 옆에 법인의 저 등록번호가 기재가 됩니다. 그런 걸 보시면 이 법인 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상호를 보겠습니다. 말소사항까지 다 포함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예전 상호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만 현재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붉은 글씨로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주말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상호는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인 기재사항입니다. 또한 등기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상호가 등기되면 타인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에 동일 상호를 등기하지 못합니다. 근데 동일한 특별시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한 군데에서 동일 상호는 동일 업종에 대해서 한 개밖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뭐 유사 상호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뭐 같은 어떤 소셜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상호를 예를 들면 쿠팡이 아니고 뭐 큐팡으로 했다. 그렇게 하는 건 유사 상호지만 동일 상호는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건 이제 등록은 허용을 해줍니다. 다만 이제 뭐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든가 어떤 상표법상의 그런 이슈는 변론을 하더라도 이제 법인 상호로서의 사용은 가능은 합니다.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제 회사 상호가 주식회사 포워드 벤처스에서 이제 쿠팡 주식회사로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쪽 날짜를 보시면 2017년 3월 27일 변경, 그리고 2017년 3월 28일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 3월 27일 변경이라는 의미는
이 상호를 변경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호의 변경의 원인이 되었던 그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017년 3월 28일 등기는 이렇게 주주총회를 27일에 연 다음에 상호를 변경하겠다는 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그 다음 날인 3월 28일에 제출해서 접수됐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일반적으로 3월은 보통 회사들이 정기주주총회를 하는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쿠팡은 2017년 3월 27일에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상호를 변경하는 특별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록을 공증한 다음에 그 다음날 등기 신청서를 이제 관할 등기소인 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 제출을 했을 겁니다. 상호 아래 본점 주소가 기재가 됩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본점이 맨 처음에는 테헤란로 146에 있었다가 이사를 2번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본점 주소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뭐 본점이 항상 서울특별시 내에 있었기 때문에 관할 등기소는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중앙지방법원 등기국으로 동일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공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고란 주주와 채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식회사의 공고는 일간신문에 서면 공고하는 방식이 있고 또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전자 공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그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인 쿠팡.com에 전자 공고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일주의 금액이라고 있습니다. 일주의 금액 금 5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일주의 금액은 이제 법령상 용어인데 보통 저희가 이제 상법이나 이제 교과서 보면 보통 액면가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만약에 액면가가 없는 회사는 여기 일주의 금액란에 금액이 기재되는 게 아니라 한글로 무액면 주식이라고 기재가 됩니다. 나중에 또 무액면 주식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액면가가 5만 원인데 상당히 큰 편입니다. 보통은 뭐 500원이나 뭐 1000원, 5000원 뭐 이 정도에서 정합니다. 5만 원은 상당히 좀 큰 편이죠. 그 밑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게 발행할 주식의 총수입니다. 200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200만 주라는 이제 발행할 주식의 총수라는 개념은 일종의 한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만 주를 발행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현재 뭐 한 10,000주 정도 발행했는데 앞으로 199만 주를 더 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회사는 앞으로 최대 이제 200만 주까지 발행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일종의 한도를 정해놓은 개념인 것이죠. 뭐 한번 정하면 끝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정기주주총회 열어서 한도 자체를 높이자 뭐 그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예를 들면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200만 주인데 우리 회사는 지금 벌써 한 190만 주 정도 발행했고 앞으로 뭐 300만 주 더 발행해야 돼서 나는 지금 발행할 주식의 총수 즉 한도가 너무 작다. 한도를 한 1000만 주로 올리자.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보실 내용이 발행 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입니다. 이제 붉은 선으로 많이 그어져 있는 거는 그동안 신주 발행을 여러 차례 한 겁니다.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14번입니다. 14번에 걸쳐서 신주 발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부 투자를 많이 받은 회사라는 의미겠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결과적으로 제일 유효한 게 이 아랫부분인데, 사실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 주식을 발행하진 않았고요. 보통 주식 21만 904주를 발행했고, 이제 다른 종류의 주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발행 주식 총수 자체도 21만 904주가 됩니다. 보통 이제 기재를 할 때 다른 종류, 뭐 예를 들면 상환전환 우선 주식이라든지 다른 종류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의 종류별로 이제 숫자가 기재가 되고요. 전체 합산한 총수가 맨 위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증자를 할 때마다 당연히
기존의 숫자들은 다 지워지고 이제 추가된 숫자가 합쳐진 새로운 숫자들이 다시 기재가 되는 것이죠. 쿠팡은 그 14차례에 걸쳐서 신주를 발행했는데 지금까지 총 21만 904주를 발행했고, 그리고 이제 발행 한도가 아까 보시면 이제 2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뭐 170 몇만 주 정도 앞으로 추가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자본금이 등기가 됩니다. 뭐 다른 예외가 없다면 이 금액은 이 발행 주식 총수에다가 액면가를 곱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1만 904주에다가 5,000원을 곱한 금액이 자본금의 액이 되는 것이죠.